여러분 스스로를 돌보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공부하는 내용을 통해서 다른 분을 돕는다는 미션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여러분들 발제문이 있으면 그 발제문을 제가 다 몇 곳에 다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그 발제문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미주에 올리던 것은 조회수가 100만이 훨씬 넘어갔는데 그 미주 중앙일보가 그 전체 그 카페를 다 내려버려가지고 그게 지금 오랫동안 쌓아둔 자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네이버 쪽에는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살아남아 있어요. 과거에 네, 공부하신 네이버. 그래서 네. 여러분 관심 있는 분은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 활자 매체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했던 분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ICP나 또 제가 미국에서 ICC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또 본인들이 동의하는 내용만 내가 올렸어요. 본인들이 오케이 하는 내용만. 그래서 그 내용이 다 어떤 경우에는 손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걸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가 있는 자료가 천 개가 넘으니까 우리 동네 지금 거의 가 될 거예요.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제가 다 수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노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네이버 블로그나 그리고 우리 동영상 사이트를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동영상 사이트 요즘은 사람들이 동영상에 더 관심이 많으니까 동영상 사이트를 다른 분들도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보를 주는 역할을 우리 네이버 카페 이름은 뭐예요? 네이버 블로그 주소는 혁신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입니다. 자아 취약성의 정도와 유형 1장에서 필자는 자아 취약성의 다양한 측면이 개별화되고 분화된다면 자아 취약성 개념이 인상적으로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자아 취약성은 일적으로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오용되어 왔다. 필자는 자아 취약성의 특정 국면을 언급할 것인데, 즉 경계선 성격 구조의 특징인 자아의 원시적 자아 방어 기제의 우세, 두 번째로 자아 취약성의 비특징적 측면인 충동 통제의 결여, 세 번째 불안에 대한 내성의 결여, 네 번째 성화 채널의 발달 부족이다. 필자는 또한 자아 취약성의 두 부가적인 측면을 언급하였는데, 다섯 번째 1차 과정적 사고 경향과 여섯 번째 현실 검증의 약화이다. 이러한 모든 측면은 병리적 자아 발달의 일반적 결과와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의 내재화된 대상관계 병리의 특정 결과를 모두 반영한다. 메닝거 재단의 심리치료 연구 프로젝트의 전체 양적 분석은 자아 강도 예우적 중요성에 대한 강한 지지 증거를 제공하였다. 자아 취약성의 각 측면의 예우적 중요성은 검토될 만하다. 여기서 우리가 자아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고 위크니스라고 그러죠. 이고 위크니스, 이고 스트렝스라는 용어를, 이게 자아심리학자들의 용어예요. 자아심리학자들은 이고의 취약성 그리고 이고의 강도 이런 개념으로 이고 스트렝스라는 개념을 이고 스트렝스는 자아의 강도인데 자아가 취약하다고 할 때는 이고 위크니스라고 자아의 취약성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고 사이칼라지의 입장을 대변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컨버그는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상관계 이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해서 이고 사이칼라지 속에 대상관계 이론을 포섭시켜서 말하자면 대상관계 이론과 자아심리학이 경계선 인격 구조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상관계 이론이 베이직에 깔려 있는데 이걸 대상관계 쪽에서 오는 인사이트들을 이고 사이칼로지의 용어로 함께 소화해내는 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아의 원시적 방어 기제의 우세, 자아의 특정
방어 구성, 즉 원시적 방어 기제, 분열, 원시적 이상화, 초기 형태의 투사, 특히 투사적 동일 시 부인, 전능, 평가절하가 좀 더 높은 수준의 방어 기제, 어감 및 이와 관련된 방어에 비해 우세할수록 경계선 성격 구조로 진단되기가 쉽다. 달리 말하면 우세한 자아 방어 구성의 진단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경계선성 장애 특성의 일반적 범위 내에서 어떤 종류의 방어가 우세한지는 진단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감 및 높은 수준의 다른 방어 기제와 성격 특성이 존재하는 정도는 치료 권고 분석 가능성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아의 방어 기제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Primitive Defensive Operations of the Ego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방어 기제를 크게 나누어서 원시적인 방어 기제와 조금 더 발달된 방어 기제,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경계선 인격 구조인 분들은 주로 많이 쓰는 방어 기제가 원시적인 방어 기제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방어 기제에 대한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 한 학기 강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참고될 만한 최근 정신분석적 진단이라는 책이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맥 윌리엄스의 책이에요. 우리가 ICC에서 공부했던 것은 과거에 아나프로이드의 방어 메커니즘에 대한 책을 한 학기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어 기제는 충분하게 우리 공부한 적이 있는데, 네. 여기서 부럽다. 방어 기제를 여기 맥 윌리엄스의 견해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차적 방어 기제와 2차적인 방어 기제, 혹은 1차적인 방어 과정과 2차적인 방어 과정으로 나눠요. 그래서 1차적인 방어를 프리미티브 혹은 원시적인 방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은 원시적인 철수, 부인, 전능 통제, 원시적 이상화 또는 평가절하, 그리고 투사, 내사, 투사적 동일시, 그리고 자아의 분열, 해리, 이런 게 1차적인 방어 과정이에요. 그리고 2차적 방어 과정으로 보통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억압, 폐행, 격리, 주지화, 합리화, 도덕화, 구획화, 취소, 자기 비난, 치환, 반동 형성, 역할 역전, 동일시, 행동화, 성애화, 승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차적인 방어하고 2차적인 방어를 이렇게 우리가 다 망라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가 많은 방어 기제를 쓰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어 기제가 어느 쪽이냐가 이 사람 심리 발달 단계를 나타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경계선 인격 구조에 있거나 정신증에 있는 분들은 분열 방어 기제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분열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분열돼 있다고 하는 건 다른 쪽에서 보면 헬이라는 얘기예요. 디소시에이션 돼 있다는. 그런데 여기서 상위의 방어라고 하는 거, 조금 발달된 방어, 2차적인 방어는 억압 중심이에요. 리프레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억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어쩌면 인격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정신분석은 억압을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억압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리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도덕성이나 우리가 보통 슈퍼이고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슈퍼이고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억압이 가능해야 된다. 억압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초자아가 생겨난다는 얘기죠. 도덕성이 심어질 수 있는 건 이 억압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억압은 프리에더프란 상태를 벗어나서 에더프란 상태, 오이디푸스 시기까지 가야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를 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억압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정신증이나 경계선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억압이 되는 게 아니고 온갖 정서가 억압되지 않은 로우한 정서들이 행동화로 계속 드러나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억압을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인데 왜 프로이드 심리학이 잘못 이해를 받느냐면 억압을 다 풀어준다고 생각하는 지나친 억압이 있는 경우에는 너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인 건 좋은데 이게 심리 내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그 도덕성이라기보다는 엄격하게 자기를 꼼짝 못하게 해서 자기의 스스로의 활발한 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는 오히려 인간의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리프레션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친 리프레션을 풀어주는 것은 정신분석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모든 리프레션을 푼다는 게 아니고 지나친 부분 이걸 푸는 건데 억압을 하지 않은 인간은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시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클리어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프로이드 심리학이 옛날 같으면 프리섹스를 조장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게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억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쓰는 방어 기제는 억압이 안 되니까 해리시켜 놔서 오늘은 굉장히 만약에 억압을 해야 될 게 내 공격성이라고 한다면 이 공격성을 억압이 가능한 사람들은 어떤 불편한 경우가 있어도 자기 공격성이 생겨나지만 그 공격성을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억압이 가능해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어쩌다가 이 억압에서 풀려나서 이게 행동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자기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억압이 되어 있다면 무의식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기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겠죠. 그런데 경계선 인격구조나 사이카틱한 정신증에 있는 사람들 이 억압이 안 되니까 어쩔 때는 어그레션이 상황이 좋으면 아주 자기 기분이 좋고 상대방과도 관계가 좋은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좌절이 생기면 프러스트레이션이 생기면 이 좌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면 어그레션이 바로 일어나면서 이 어그레션이 서프레션이 되거나 의식적인 억압을 서프레션이라고 그래요. 무의식적인 것은 리프레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이 억압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 공격성이 상대방을 공격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자해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억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경계선적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해리된 정서나 생각들이 해리되어 있으니까 어떤 자기라고 다른 쪽에서 얘기하면 자기의 상이라고 우리가 이고라고 할 때 어떤 자기의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기 표상 자체도 혼란되어 있죠. 자기가 이상적인 자기하고 어떤 면에서는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취약한 자기가 그 좋은 자기와 나쁜 자기가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고 대상도 자기에게 아주 잘해주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분열되어 있다는 이게 분열 방어가 이게 통합된 대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둘로 있기 때문에 실제 대상은 완전하게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닌데 이분은 좋은 대상으로 인식하는 내적 대상과 나쁜 대상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상대방을 아주 나쁜 대상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때 이 나쁜 대상과 연결되는 공격성을 자기 감당할 수 없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황이 일어나죠. 그런데 또 조금 지나면 굉장히 좋은 대상으로 느껴서 그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정서를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스테이블한 정서 생활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도 외부 대상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쩔 때는 정말 정남이 떨어지는 이런 행동이나 정서가 드러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데 비극적으로 근데 이분들은 이 원시적인 방어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열이나 투사나 투사기인 동일시를 중심으로 이게 방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런 방어 기제를 쓰는데 상대방들이 그걸 못 견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지옥이 외부 대상에게 옮겨가 버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아주 불편함, 공격성, 뭐라고 할까요? 자기에 대한 깊은 셀프 헤이트리, 자기에 대한 증오, 자기 경멸 이런 것들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심어줘 버리니 상대방이 이걸 견뎌낼 수가 없어서 결국 상대방이 자기를 버리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외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다고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대부분 이 사람들이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을 이 사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원인 제공은 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상대방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 내적 경험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버림받는다는 경험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 기제가 건강하지 못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시적인 방어 기제라는 어린아이 때 쓰던 방어 기제를 어른이 돼서도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방어 기제를 우리가 잘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방어 기제를 주로 사용하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 충동 통제의 결여. 이것은 정말 중요한 예우 지표이다. 내담자가 성격의 한정된 영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충동 통제가 분명히 되지 않지만 이와 함께 다른 모든 영역의 심리 기능에서 대개 방어적인 목적으로 충동 통제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해석과 일시적인 기법의 변형의 조합을 통해 진단되고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충동 통제의 일반화된 결여는 자아 취약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일 뿐만 아니라 치료시간 안팎에서 전이의 행동화 가능성을 결정한다. 3장에서 필자는 치료관계에서 즉 치료 세팅 안에서의 전이 행동화를 언급하며 경계성 성격 구조 내담자는 이러한 행동화의 해석에 상당히 저항적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 전이 행동화가 이러한 내담자의 특징인 심한 전 오이디푸스 기적 공격 추동 화생물과 연결된 추동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때문이다. 치료 내에서 이러한 추동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은 주된 전이 저항이 된다. 어떤 내담자는 치료 밖의 상호작용에서 가능한 것보다 전이를 통해 병리적 추동 욕구를 더 만족시킨다. 충동 통제의 부족은 심각한 예우적 지표인데 전이 행동화가 치료의 주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충동 통제의 부족은 치료 과정 안에서 세팅이 통제되는 정도나 내담자 생활의 구조화, 병원, 낮병원, 양육원 등 정도를 결정하고 치료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치료 밖에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충동 통제의 부족은 예우적으로 심각한데 치료 과정을 지지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내담자의 병리적 방어 구조를 분석적으로 지향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요구와 충돌한다. 달리 말하면 내담자가 충동 통제를 잘하지 못할수록 치료자가 내담자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게 되며 이에 따라 치료자의 중립성 입장은 상실된다. 중립성을 잃어버릴수록 분석적 접근이 유지되기 어렵다. 심각한 충동 통제의 상실이 있는 꽤 많은 내담자는 심리치료와 더불어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임펄스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임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죠. 이분들이
어떤 전이 속에서도 이런 충동 통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치료실 안에서 어떤 유라틱한 상황, 성애적인 부분이나 공격적인 부분이 전이 행동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보드라인 환자의 경우 치료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치료에 어떤 엄격한 룰들이 있어야 돼요. 치료 세팅은 우리가 보통 생각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내담자를 만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치료실 안에서 어떤 것까지 허용되고 치료자는 어떤 입장에 있어야 되고 내담자는 어디까지 어떤 것이 본인의 거기서 할 역할이고 어떤 것이 허용되고 어떤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치료는 결핍에 의한 치료, 데프로베이션을 통한 치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족시키는 치료는 만족을 중심으로 한 치료는 정신분석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어떤 내담자, 심각한 내담자들은 치료 세팅에 와서 굉장히 상스러운 소리를 계속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판타시, 그 리얼리티 속에서 있는데 일탈된 성적 행동에 대한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내담자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공격적인 판타시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판타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나라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욕설을 사용하거나 험한 얘기들을 막 해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디까지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세팅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어웨이니스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상담자의 입장에서 어떤 우리가 상담을 통한 치료는 행동화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행동화를 허용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만족을 시켜서는 안 된다. 지나친 만족 중심의 치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화가 일어나 버리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니까 자기 니즈를 다 채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막 욕설을 하는 사람은 자기 공격성을 발산함으로써 거의 쾌감이 생겨요. 또 하나 어떤 성애적인 장면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의 성적인 쾌감을 얻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일어나는 것이 통탈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기는 거기서 그거 자체가 즐거운 거니까 쾌락을 줘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충동이 있을 때 그 충동이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은 금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컨버그 입장에서는 이게 충동 통제가 안 되면 입원시키거나 이제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입원 안 시킬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문제가 되죠. 대부분 이분들 심한 환자들 충동 통제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치료자가 어디까지가 언어하고 어디까지가 행동한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행동화 할 줄밖에 모르지 언어화를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이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분이 편안하게 자기 정서는 무엇인지 언어로 표현하는 건 허용된다 하는 것을 이분이 체험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수용해 주는 거지만 어느 한계를 넘어서 행동화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이 가이드라인이 이분이 이걸 배워나가는 과정이 어떤 면에서 임상에서 이걸 배운다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 속에서도 어떤 규칙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건강한 슈퍼이고가 이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슈퍼이고 형성이 일어나야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분은 상담에 가서 만족만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돕는 게 아닌 상황이 일어나 버리죠. 그래서 어떤 컨버그 입장에서는 하나는 지지적인 치료하고 정신분석적인 치료 둘을 정신분석적이나 수정적인 정신분석적인 치료로 가지 않고 그 원리적인 측면이 안 되면 지지적인 치료, 마치 이 양자가 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현대정신분석의 어프로치를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정신분석적인 입장에 있지만 지지적이지 않으면서도 내담자를 컨테인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기의 공격성이나 성적인 어떤 생각이나 정서를 언어로 표현하도록 얼마든지 허용하면서 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 방식은 정신분석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충분하게 지지적인 치료에서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 입장은 어느 정신분석이다, 지지다, 이 둘 중에 양극단이 아니고 이 두 가지 측면들을 다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컴버그 얘기를 읽다 보면 어디까지는 되는데 어디까지는 잘 안 되면 입원시킨다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양극성처럼 보여요.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제 이런 쪽인데 이걸 통합해 내야 된다고 하는, 실제 임상에는 순수하게 정신분석자 지지적 치료만 가지고는 양쪽도 안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경계성 인격 구조죠. 분석적인 그런 입장을 충분히 견지하면서도 이분들이 저항이 심해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이걸 어떤 치료 기법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석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상당 기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현대 정신분석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컴버그를 읽으면서 컴버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제가 느껴지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 이분법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세 번째, 불안에 대한 내성의 부족. 불안에 대한 내성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가 아니라 그가 습관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증가된 불안이 이후에 증상 형성, 병리적 행동이나 퇴행을 유발하는 정도이다. 불안에 대한 내성이 부족하면 내담자가 불안의 증가를 회피하기 어려운 치료 시점에서 충동 통제 상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동 통제에 대해 기술된 많은 것이 이 변인에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불안에 대한 내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후적으로 좋지 않은 지표이다. 그러나 안정제를 사용하면 불안에 대한 내성의 상실을 어느 정도 보상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정제를 심리치료의 일부로 제한할 때에는 불안 정도가 심하여 의미 있는 내담자 치료자 의사소통의 수립과 유지를 방해할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주로 정신병에 적용된다. 필자가 언급한 그리고 필자가 치료하거나 지도 감독한 많은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는 이러한 목적으로 안정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불안에 대한 내성이 부족한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가 정신병적 강도의 불안을 보인다면 안정제가 필요하다. 이 경우 내담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첫째, 안정제는 위약 효과라기보다는 약물 효과를 낼 만큼 충분한 양을 처방해야 한다. 둘째, 약물을 충분히 긴 기간 사용하여 내담자가 기능하는 불안 수준에 대한 새로운 기저선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약물이 일시적으로 주어질 때 혹은 심리치료 처치의 일부로 그 복용량이 자주 변할 때 불안 수준이 변화하여 약물 처방의 전이 함의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달리 말하면 안정제의 도입으로 심리치료적 개입을 조절하는 기본적 과정 변인 혹은 교류 변인으로서의 불안이 상실될 수 있는데 그 수준의 변화가 불규칙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약물을 사용하는 무의식적 의미에 대해 심리치료 관계의 일부로서 다루어야 하고 이것을 심리치료 과정에 일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데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의 원시적 방어 기제가 약물을 상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이에서 방어를 일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극히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대상을 전능하게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는 내담자가 약물을 복용할 때 전능한 통제 욕구는 그가 치료자를 통제하고 있다는 무의식적 느낌으로 표현될 수 있다. 아니면 내담자의 탐욕스러운 구강기적 욕구가 약물 치료를 받음으로써 충분히 만족될 수 있고, 그리하여 이러한 탐욕스러운 욕구의 공격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감소되고 부분적으로 가려지는데, 이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생겨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불안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물에 대해 기술한 것이 정제 사용을 반대하는 일반적 함의를 잘못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필자는 경계성 성격 구조 내담자의 정상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격 구조를 수정하기 위한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심리의 일부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정상 해소를 위한 급성적 위기 개입과 단기 심리치료는 전체 심리치료 개입의 중요한 부분으로 안정제와 다른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 약물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대강 컨버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불안에 대한 내성은 내담자가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안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습관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증가된 불안이 이후의 증상 형성, 병리적 행동이나 퇴행을 유발하는 정도다. 이게 아주 오래전에 배웠던 게, 효용, 어떤 것에 우리가 무엇을 먹었을 때 효용이라는 게 있는데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을 배웠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하나를 더 먹으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배운 것 같은데, 불안이 있지만 불안의 양보다도 거기에 추가되는 불안 단위가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인사이트는 제가 다른 쪽에서 좀 설명을 해본다면, 기본적인 불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불안은 우리의 일상 삶이죠. 불안이나 우울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면은 이건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깊은 수양을 하신 분이 무념무상의 경지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 김동관 선생님은 메디테이션 치료를 통해서 그걸 아마 인도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불안이나 이런 우리에게 여러 생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처음에는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서 그 생각이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얽히면서 계속 끊임없이 더 중대된 불안으로 이렇게 커지는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한다면, 내가 처음부터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졌을까 하다 보면 어느 한 생각이었다고 하면, 그럼 그 한 생각이 있기 전의 상태가 어떤 내 마음의 평정의 상태라고 한둘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내가 불안이라는 것을 가져오기 이전에 청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작업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게 동양적인 어떤 인사이트일 텐데, 서양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현대 갈등 이론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 쪽에서는,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정신분석 쪽에서는 어떤 불안이 있으면 이걸 잘 분석하면 불안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 견해죠. 잘 몰라서 그러니까 불안을 잘 해소하면 된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맞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까 우리가 동양의 불교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고 한다면, 이런 깊은 인생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서양은 이 전인격적인 어프로치라기보다도 지금 불안한 그 원인이 어떤 전이로부터 온 것이냐,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을 원했을 때 나를 거절했던 엄마하고 관계에서 느꼈던 그 정서가 지금 전이 됐다고 한다면,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실제 분석가에게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분석가에 대해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한다면, 그 불안은 당신이 과거에 어머니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당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때 그 좌절에서 왔었던 그
그때 느꼈던 불안이나 우울함 이런 것들이 지금 전이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그게 지금 내가 이렇게 느낄 일이 아니 느끼는 것은 하나의 과거의 것으로부터 옮겨 붙은 것이다. 옮겨온 것이니까 거기서부터 이걸 잘 이해를 하면 전이한 해석을 잘 하게 되면 이분이 그 통찰을 가지면 그 불안은 근거 없는 불안이다고 이렇게 깨어날 수 있다.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대 갈등 이론에서는 우리 삶 자체는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한쪽에서는 만족의 추구고 또 한쪽에서는 방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불안이나 우울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인데 불안과 우울을 전부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도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임상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 우리 치료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범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과 우울이 있는데 불안과 우울을 다 없애겠다고 하는 우리는 obsessive한 상태에 가버리죠. 그 자체가 강박이죠. 우리가 클린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을 날씨처럼 청정한 마음이 내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 쉽게 항상 구름은 있고 뭔가 불안도 있고 우울도 있는데 내가 이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여기서는 내성이라고 그랬죠. 어떤 견뎌낼 수 있는 힘의 강도죠. 여기서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나요? anxiety tolerance라는 개념을 썼는데 anxiety tolerance 그러니까 불안에 대한 견디는 힘이 이게 보통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불안이나 우울에 대한 톨러런스가 높다는 얘기예요. 웬만큼 불안하고 우울해도 이런 일들은 항상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러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아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조금 불안한데 꼭 그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전에도 들었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게 그냥 내 혼자의 생각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일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 불안이나 우울이 있어도 그걸 내가 컨테이너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떤 분은 어떤 생각만 지금 불안이 다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불안이 오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이것도 그 녀석이 또 하나 더 왔네. 어제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괜찮은데 오늘 또 이런 불안이 또 오네 하면서 그것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불안한데 또 한 번 불안한 생각만 들면 여기서 더 견뎌내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게 추가적으로 오는 자극에 대한 추가적인 불안에 대해서 느끼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우도 달라지고 진단도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상태인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현대 갈등 이론 쪽의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불안이나 우울은 상시적인 것이라는 걸 이해하는 사람에게서는 불안과 우울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없애겠다고 하는 순간 이걸 하나하나 다 해석해서 없애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다 없애겠다고 한다면 이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우리가 더 어떻게 내가 더 좀 더 완전하게 작업을 하면 이게 없어질 텐데 다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남아있는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상태가 가는 거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 보통은 이 에너지 양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최대한의 에너지가 가고 방어를 위해서는 적정한 그러니까 방어가 꼭 필요한 정도만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앵사이티 톨러런스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죠. 불안이 왔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조금 적은 사람은 에너지가 적게 쓰이는 거죠. 그런데 추가적인 어떤 불안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은 거기에 대한 디펜스가 엄청나게 크게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의 경우는 에너지를 전부 아까 얘기한 방어 쪽에 에너지를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에너지 총량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사용되는데 방어 쪽에 치중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얘기.
그런 측면에서 이게 경계선 인격 구조인 분들은 이 불안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겪게 되는 불안의 정도를 조금씩 더 톨러런스가 거기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조금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에게 모든 좌절이 어느 좌절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어떤 상담 세팅에서도 이분이 어떤 치료의 틀 속에 있다고 하는 건 불편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마음대로 허용하지 않는 거, 이게 좌절이 생기고, 어떤 경우 또 선생님은 또 야단 맞을 것도 불안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다 그것을 견뎌내는 힘이 상담 세션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 중심으로 가버리게 되면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만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 상당한 불안이나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구나.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선생님이 잘 보호해 준다는 느낌을 가진다면, 이분들이 좀 불만스럽고 불안하고 하는 것을 그 상태에 지속적으로 있어 본 경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불안이 생기더라도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내가 그런 불안이 있었지만 괜찮았다고 하는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현실 생활 속에서도 이분이 불안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치료 세팅이 완전히 그냥 보호만 해주고 만족을 허용하는 상태가 계속 있다고 한다면 밖의 세상보다 여기가 더 만족이 많기 때문에 밖에 가서 오히려 치료 세팅에서 얻었던 것만큼 더 얻고 싶어 하는 거지, 어떤 좌절을 견디는 힘은 더 약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잠깐 나누고 가죠. 임상에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일 거예요. 제 내담자의 경우는 그 강박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강박으로 갔던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세면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세면대가 자기를 이렇게 압박해 올 것 같은 그런 불안. 불안이죠.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기둥 같은 거가 자기한테로 다가온다라는 어떤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확인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불안 내성의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내성이 이제 너무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견딜 수 없으니까 이게 방어 기제를 쓰다 보니까 강박이라는 그래, 행동화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조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우울해진 것. 우울해지면 예. 우울에서 견뎌내기 위해서 굉장히 행동이 막 일어나는 게, 이게 어떤 매니가 상태가 일어나 버리는, 조증으로 가버리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있는 거죠. 예. 같이 있더라고요. 뭐 여기서 안정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럴 때는 좀 안정제를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필요하죠. 예. 급한 상황에서는 치료 관계가 안 되고, 또 어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불안 이상의 어떤 초과 불안을 감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기저선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기저선이 이 정도의 수준은 이제 불안해도 괜찮다라는 어떤 그 일관적인 어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컴버그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례가 좀 떠올랐어요. 그래요.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네. 아주 심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원시켜야 되는 상황이 있죠. 우리가 심리적으로만 치료해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가 이분이 한계 불안에 취약하다는 얘기죠. 어느 경우에든. 그렇죠. 이제 이분을 일시적으로는 입원을 시켜야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분의 환경이
환경 스스로 우리 어머니의 태도가 아이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겠죠.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내적 대상 자체가 굉장히 가혹하고 자기를 버리는 대상, 리젝팅 아브젝트죠. 하지만 굉장히 유혹적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족을 시켜야 되는 욕구는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대상은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받아주질 않으니까. 수용해주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근원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치료 세팅에서 이분이 애쓰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그때그때 수용해주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수용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상태로 수용해주는 체험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게 수용되지 않은 체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노력할 때 수용도 해주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더 노력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자기는 더 이상 노력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의 상황까지도 다 수용해내는 어떤 대상이 필요하다. 이분의 절망에 공감해낼 수 있어야 되죠. 이분의 안간힘, 어떤 매닉한 활동 자체가 얼마나 처절한 우울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옥에서부터의 탈출인데 이 지옥에서 탈출이 하늘을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제 다시 사그라들 수밖에 없잖아. 이 매닉하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인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감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병원의 도움을 받지만 이분이 돌아왔을 때 이게 이분의 그 상황 자체에 대한 깊은 공감이 우선 필요한 거죠. 정서적인 공감. 그래서 이분이 수용되는 느낌을 이분이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이분을 만족시키는 쪽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이분의 의존성을 강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김동환님도 조금 얘기 나누실 게 있으신가요? 네,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만족이냐, 결핍이냐. 네. 저는 사실 내담자한테 그 측면에서는 알게 모르게 계속 만족을 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 욕구는 상담자도 다 가지고 있어요. 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든 최대한 만족을 주고 싶고 제 상담 시간에서 뭔가를 얻어간다? 예를 들어 충족돼가는 그런 피드백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결핍감을 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게 당연히 아무리 하려 해도 제가 다 만족시킬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의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일단 사람들에게는 바라는 마음인데 이 바라는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어떤 면에서 이 서양에서는 인스팅트 티어리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하기 때문에 거기서 번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 이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대상에게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면 거기에 오늘 만족이 된다고 해서 내일은 그거 없어도 되느냐면 그게 아니고 이 바라는 마음은 끊임없이 생겨나는 만족이 있어도 그때 조금 지나면 또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식사를 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 잘 먹었다고 점심 때 식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녁도 식사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 욕구 뭔가 바라는 마음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빗 빠진 독이라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채워도 안 채워지는 독인데 나는 끊임없이 독을 채우고 있어요. 근데 내가 24시간 이분하고 같이 한 집에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도도 안 해요. 근데 상담자는 조금 어떤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죠. 내가 45분이나 50분만 견뎌오면 되니까 그 사이에 내가 최대한 잘해주는데 어쩌면 그 가족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불공평한 거래예요.
가지고 24시간 노출돼 있어서 자기는 에너지가 없어 이렇게 못하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아주 멋지게 이분을 50분 동안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 선생님은 최고고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분열된 대상을 더 강화시켜내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 전체에서 이 사람의 패턴을 더 강화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족이 있으면 그 만족 추구만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바라는 대상은 언젠가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치료를 오래 하다 보면 지쳐서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좌절이 온다는 게, 좌절이 오면 공격성이 온다는 게, 그러니까 이 본능 이론 너무 복잡하게 생각 없이 바라는 마음이 있고, 바라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좌절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면 실망이 생기니까 실망으로부터 공격성이 생겨난다. 그래서 분노가 생겨난다. 바라는 마음과 분노는 한 쌍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이 분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분의 번뇌예요. 근데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구가 계속 욕구는 끊임없이 채워도 이게 완전히 만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끊임없이 날이 새면 또 새롭게 채워야 되고, 그때마다 좌절이 생기고, 그래서 또 어그레션이 생겨나고, 그래서 바람과 공격성으로 하루가 점철되고 또 새로 자고 나면 또 똑같은 게 반복되죠. 이게 뭐 프로이드는 이걸 레피티션 컴포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걸 뭘로 담아내건 이 심리 상태는 우리가 다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라는 마음 자체가 덜 채워져도 괜찮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바라는 것이 점점 좀 적게 먹어도 괜찮더라. 내가 밥을 2공기씩 먹었는데 1공기만 먹어도 괜찮네. 건강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내 좌절의 양도 줄어들고 공격성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상담실에서 집에서 밥을 이분은 1공기 먹는 사람인데 내가 2공기를 줘버리면 이 사람은 집에 가서도 2공기 먹게 되는데, 1공기 먹는 사람을 반 공기 먹으면서도 여기서 크게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집에 가서도 반 공기만 먹고도 버텨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만족이라는 것과 존중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족이라는 거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담자가 필요해서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거지만, 실은 내가 어떤 나의 이슈 때문에 만족을 시키고자 한다면 실은 그거는 조금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되게 명확히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담자가 투사적 동의시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나르시스틱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는 이게 정말 진짜 내담자가 원하는 건지 내가 주고 싶은 건지 꼴딱꼴딱 이렇게 넘어갈 때가 저도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내담자가 원하더라도 안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전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내담자로부터는 객관적인 역전도 있고 주관적인 역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훌륭한 상담자가 되고 싶어 하고 나한테 칭찬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가 다 있어요. 그 역전적으로 누구나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멋진 치료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거기에 걸맞게 내가 행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또 하나 내담자가 투자기 동일시를 통해서 행동을 야기시키는 어떤 내 정서들이 있다니, 이 사람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저 사람을 꼭 만족시켜야만 될 것 같은 정서가 이 사람으로부터 투자기 동일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어떤 컨테인하면서 내가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장기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의식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을 지금은 컨테인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인지, 일정한 부분에서 이분에게 정서적인 만족을 정서적으로 조이닝하는, 미러잉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한지, 내가
어떤 애널리틱 스페이스를 가지고 분석적인 입장에서 이분하고 교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액 통일시에 있어서 이 사람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역할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는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큰 그림에서 봐서 정말 내담자 중심의 상담이냐 아니면 내담자의 니드를 채워주는 상담을 하고 있느냐. 내담자를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큰 퍼스펙티브 속에서 치료가 진행되는 것인지 지금 당장 이분이 obsessive하고 원하는 어떤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제 제 수준은 채워주고 싶어도 잘 못 채워지는 것을 좀 제가 스스로 좌절이라 그럴까? 상담이 끝나고 났을 때 좀 그런 좌절스러운 경험들이 제가 좀 오늘 수업을 들어보니 그걸 잘 제 스스로 견디는 게 중요한 훈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담자가 결핍되고 견뎌나가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하려면 제가 느끼는 그런 좌절감 그런 것들이 잘 소화되지 않으면 내담자를 공격하겠다 이런 생각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부터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입장과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나를 스스로 내담자로 보면은 나한테 디자이어가 있죠. 내 디자이어가 내담자로부터 왔을 때 객관적인 역전이고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 히스토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순수하게 내 주관적인 서브젝티브한 어떤 정서들이죠.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정서가 다 그 정서를 우리가 느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억압해버리면 나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게 해버려요. 무의식이 행동하러 나와버리면 위험한데 내가 불편한 정서들이 있어요. 쟤를 꼭 저 사람을 위해서 막 해주고 싶은 욕구가 막 저 사람 안타까워서 해주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날 때 그때 이걸 컨테인하면서 저분은 이걸 원하고 있지만 저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물고기를 사다 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스스로 낚시하는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물고기를 줄 수 없는 안타까움.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게 세크리파이스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희생이다.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역전을 견뎌낸다는 것은 희생이고 이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게 인신공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학자는 휴먼 세크리파이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멋지게 해주고 싶은 것을 내가 스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쪽에서 보면 내 디자이어죠.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지. 말하자면 이 사람 대상을 나로 보면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고 싶어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좌절이 생기죠. 그럼 내가 공격성이 또 생겨나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는 나를 내가 형편없이 공격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런 정서를 경험하게 된 건 결국 내담자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격성이 내담자를 향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이러는데 저 사람 안 보고 싶어. 이제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어떤 지금 역전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수양의 얘기예요. 우리 학문적으로 굉장히 멋지게 우리 현대정신분석이나 모든 정신분석 이론 속에서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이론이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발달해 오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양 사람들이 옛날부터 수신의 문제예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들이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셀프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자기답기예요. 자기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죠. 내 안에 들어오는 정서는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이런 정서를 느끼고 있는가 하는 선문답이 지금 이 속에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불편해하는가요? 그러면 여기서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도 관찰할 힘이 생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패러렐로 가는 거죠. 이 두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는. 근데 이걸 우리가 의식하고 하는 것들은
많은 게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 리플렉션 하면서 이 과정들이 일어나겠죠. 세션에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온전히 내담자에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유들이 많이 가질 수 없겠죠. 그렇죠. 훈련된 무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 운전하듯이 일어나는 거죠. 좀 차분해졌어요. 비디오를 끄니까 네. 자기 통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네. 화면을 대상 관계에서는 내가 막 말하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끄니까 나를 내면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거가 됐고요. 아, 진짜 여기 수업이 이렇게 자유로운 수업이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통찰을 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어서 굉장히 좋은 점이 많구나, 그거를 느꼈고요. 제가 좀 이런 수업의 성향을 조금 직관을 쓰고 좀 즉흥성도 있고 이 현장에서 좀 이렇게 역동이 있는 스타일이라 수업은 좋은 것 같았고요. 근데 오늘 제가 굉장히 크게 통찰한 것은 그 억압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 표현의 차이인데 이제 그 프로이트는 억압을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사님은 성숙한 인격에서는 억압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서 제가 굉장한 그 통찰을 얻었고요. 이제 성경에서는 그거를 꼭 성경을 이제 초장기는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젖어 있어갖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절제의 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힘든 열매가 절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절제가 좀 약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얻은 것은 그런 충동이나 공격성 이런 것도 무조건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성숙한 인간은 자기를 셀프를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걸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각이 필요하다. 예, 김동환 그 선생님 말씀 되게 공감했고요. 그게 그 대상은, 그러니까 내담자뿐만 아니라 대상을 만족시켜야만 내가 만족되는 그 부분이 저도 요즘에 그게 굉장히 화두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오늘 수업이 많은 그 또 영감을 주었고 통찰을 주었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유익했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체험들을 잠깐씩 나누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풍요롭게 해요. 그래서 우리 또 한 주일 좋은 경험들 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풍요롭게 또 나누는 시간 갖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